인공지능, AI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버 안에서 막 돌아가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AI의 진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우리 눈앞,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경 위를 나는 자율 드론이라던가 저녁 식사를 싣고 인도를 쌩쌩 달리는 배달 로봇, 심지어는 기존 컴퓨터로는 절대 못 푸는 문제를 계산하는 양자칩까지 전부 현실 세계랑 직접 부딪히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입니다. 아직은 작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시장이 이제 막 주목하기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다들 엄청난 기회랑 또 아찔한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이 흥미로운 기업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가능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또 어떤 함정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죠. 누구나 아는 빅테크 기업 얘기 말고요. 기술의 다음 장을 미리 엿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회사는 온다스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 이름만 들으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무선 통신 장비 업체였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국방 기술에 아주 가까운 자율 시스템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해요. 그 변신의 핵심에 온다스 자율 시스템이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아메리칸 로보틱스와 에어로보틱스라는 두 드론 기술 회사를 인수하면서 게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은 그냥 통신장비 부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군사작전, 국경보안, 산업시설 점검 같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임무에 투입되는 완전 자동화 AI 드론 시스템, 그러니까 솔루션 자체를 제공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숫자를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1,01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82%나 뛰었어요. 582%요? 네. 이게 단순히 한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이언 드론이나 옵티머스 같은 자사주력 시스템이 국방이나 공공안전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강력한 신호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성장세에 기름을 부을 만한 훨씬 더 큰 촉매제가 하나 터졌죠. 최근에 있었던 미 정부의 자율국경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요. 네로라 하는 대형 방산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이 작은 회사가 주 계약자로 떡하니 선정된 겁니다. 아, 그 사업이요? 네, 이건 그냥 드론 몇 대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천 대의 드론이 포함된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구축하는 프로젝트예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보통 이런 국방이나 국경 관련 사업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뭐랄까 공룡 기업들의 텃밭이잖아요. 정부가 굳이 검증된 대기업 대신 온다스 같은 작은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술이 더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비용 절감이나 다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아마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온다스의 시스템이 더 작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임무에 고도로 최적화된 AI 기술을 가졌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거대 방산업체들의 시스템은 강력하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크고 비싸고 또 느리거든요. 아, 그렇죠. 반면 온다스는 특정 목적,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 감시라는 목표에 모든 걸 집중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대안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구매 주문이 2026년 1월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회사의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기회인 건 분명한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는 항상 동전의 뒷면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해요. 첫 번째는 주식가치 희석의 문제입니다. 온다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이후에 약 8억 5,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어요. 주식 가치 희석이요? 아,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걸 피자 파티에 비유하면 쉬워요. 원래 8명에서 피자 한 판을 나눠 먹기로 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파티를 더 키우려고 돈이 필요해서 피자는 그대로 한 판인데 4명을 파티에 더 초대한 거예요. 아, 그럼 총 12명이 한 판을 나눠 먹게 되죠.
파티는 커졌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예전보다 작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가치 희석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새로운 주식을 계속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위험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계약 이행의 문제입니다. 정부 조달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더디고 변수가 많기로 악명이 높아요. 특히 이렇게 작은 회사가 수천 대의 드론이 엮인 복잡한 시스템을 과연 약속된 시간 안에 문제없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거죠. 아, 계약을 따낸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하늘을 나는 드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시선을 땅으로 한번 돌려보죠. 온다스가 정부라는 거대한 단일 고객을 상대하는 B2G 사업이라면 다음 회사는 정반대네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상대해야 하는 서브 로보틱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서브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계속해서 차세대 컴퓨팅의 미래라고 강조하는 물리적 AI라는 개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기업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AI를 탑재한 로봇이 현실 세계, 즉 복잡한 도시의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니까요. 이미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2,500개가 넘는 레스토랑과 협력해서 10만 건이 넘는 음식 배달을 실제로 완료했습니다. 10만 건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저는 아직 길거리에서 이런 로봇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미 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처럼 복잡한 대도시 인도에서 저 작은 로봇이 수많은 행인이란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다 피해가면서 제 시간에 음식을 배달하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만 해도 길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휴대폰을 볼 때가 많은데 로봇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물리적 AI 기술의 핵심 과제이자 서브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집중된 부분입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 환경을 360도로 인식하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으로 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거죠. 아,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10만 건의 배달을 수행했다는 건 적어도 상업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에는 도달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회사가 2025년에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2025년 10월에 도어대시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버와 거의 독점적인 관계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배달앱 시장의 또 다른 거인인 도어대시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파트너를 다각화한 거죠. 이건 단순히 고객사가 하나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잠재적인 주문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니까요. 우버와 도어대시 양대 산맥을 모두 잡았다는 거네요. 실적에도 바로 반영이 됐겠어요. 네, 3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약 210% 증가했고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2,000대의 로봇을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만약 이 두 거대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른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방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10억 달러 미만인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도 역시나 함정이 있겠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바로 수익성과 경쟁의 문제예요. 첫째, 배달 한 건당 과연 돈을 벌고 있는가? 즉, 단위 경제성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로봇을 만들고 충전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전부 고려했을 때 배달 수수료만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둘째는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로봇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이들의 가장 큰 파트너인 우버나 도어대시가 언제든 경쟁사에 더 저렴한 로봇으로 갈아타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직접 로봇 만들래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서브 로보틱스는 플랫폼에 의존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지면 사업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안고 가는 거죠.
온다스가 정부 계약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면 서브는 거대 플랫폼 파트너와의 관계가 가장 큰 위험이군요. 자, 만약 서블로보틱스의 사업 모델이 투기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지막 회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심정이 약한 분들을 위한 주식은 아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네, 양자 컴퓨팅 분야죠. 이 회사는 초전도 양자 프로세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칩을 직접 설계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주거나 아예 온프레미스 시스템, 즉 고객사 연구실에 양자 컴퓨터를 통째로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요. 아, 직접 설치까지요? 네, 쉽게 말해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처럼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라. 포부는 엄청난데 문제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정말 기이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2025년 3분기 매출은 190만 달러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무려 2,050만 달러에 달합니다. 버는 돈보다 잃는 돈이 10배가 넘는 거죠. 잠시만요. 190만 달러 벌고 2,05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가 아닌가요? 지난 1년간 주가가 3,500% 이상 급등했고 시가총액이 약 92억 달러에 육박한다고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읽은 건 아니죠? 연 매출의 거의 5,000배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오타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 회사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미래에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꿈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열광적인 반응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거품만은 아닌 게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 수요가 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총 570만 달러 규모의 상업용 온프레미스 양자 시스템 주문 2건을 받았고 580만 달러 규모의 미 공군 연구소 계약도 따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라는 게 고객이 양자 컴퓨터를 직접 자기네 건물에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죠?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진지한 투자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한번 써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술에 진심으로 투자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고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만약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10년 안에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된다고 믿는다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수 플레이어 중 하나가 바로 리게티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위험은 그야말로 명확하고 거대해 보이네요. 맞아요. 현재 가치는 오로지 미래의 성공을 가정한 순수한 기대감의 영역이 있습니다. 현실은 IBM,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아이온큐, D-Wave처럼 다른 기술 아키텍처를 가진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거죠. 자금력이나 연구 인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상대들이에요. 그래서 고위험 복권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까요? 하늘의 온다스, 거리의 서브, 그리고 양자 영역의 리게티까지. AI가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최전선에 있는 세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야에 있지만 묘한 공통점이 느껴지네요. 네,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옵션 가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곳 하나 안전한 투자는 아니에요. 모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현금을 계속 소진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고 앞서 이야기한 주식가치 희석이나 치열한 경쟁, 기술 구현의 어려움 같은 명확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만약 성공했을 경우 얻게 될 보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여기서 말씀하신 옵션 가치라는 걸 콜옵션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콜옵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걸고 사는 우량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그 권리만 사는 거죠. 만약 주가가 폭등하면 적은 돈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적은 돈만 잃고 끝나는 거고요. 이 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담기에는 너무 위험하지만 혹시나 대박이 날지도 모를 복권을 산다는 개념으로 소액을 투자해보는 거죠. 엄청난 상승 잠재력에 베팅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기둥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고 사두는 일종의 복권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우리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에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 확률은 낮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기업의 시장 잠재력과 재무적 위험이라는 투자 관점에 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잠시 주가나 투자 이야기는 잊어보고요. 만약 이 기술들 중 단 하나라도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그 사회적인 파급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수천 대의 AI 드론이 24시간 국경을 감시하고 도시의 모든 인도가 크고 작은 배달 로봇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율적인 물리적 AI가 더 이상 SF 영화 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윤리적 질문에 답해야 하고 어떤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하며 또 어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까요?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 사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